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월요일 아침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 또 바이러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정부의 대응 기조가 확 변화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지난 금요일에 5명, 주말에 4명이 늘면서 결국은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린 건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얘기했던 거죠. 입국 금지 조치 네. 드디어 어제 단행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조치죠. 네. 내일 0시부터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에 들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중국은 아닌 거예요. 다만 전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편에 대해서는 전용 입국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렇게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와도 한국 내에 연락처가 확인이 돼야 거기서 직접 바로 전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확인이 돼야 입국 허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적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그 제주도는 모든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시켰고요. 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정부는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조였는데 네. 뭐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각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이어가면서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국가들도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침을 바꿨습니다. 후베이성 입국 금지로도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면 추가 금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 이게 정부 조치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늦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야당은 뭐 비판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국제적인 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제보건규칙 얘기했지만 전면적인 금지는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되고 결국 외국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미국, 일본하고 저는 보조를 맞춘다고 지금 봅니다. 네. 그래서 입국 금지 조치는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맞출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앵커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 검역과 방역 부분에서의 늦은 부분. 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어제서야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다른 감염병과 다른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과도 독일에서 명백한 무증상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도 네. 지금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밀접 접촉자와 일반 접촉자로 나눠서 관리하던 걸 통합을 시키겠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 드렸던 질문이었고 전문가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던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걸 꼭 그렇게까지 나눠서 했었어야 될까라고는 아쉬움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요것만 좀 그 했어도 확산을 부분적으로는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물론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네.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점에서. 이제는 이 구분을 없애고 모든 접촉자는 다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가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만 좀 강화돼서 자가 격리만 됐어도 네. 이동 경로가 확 줄어들 아쉽죠. 것이고 노출되는 14번인가요? 15번인가 뭐 많이 다 다니셨더라고요. 12번 아, 환자가 12번인가요?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뭐 서울, 수원, 부천, 강원 인천, 또 강원도, 들어가고. 강릉까지 갔다 왔는데 네. 네. 뭐 이 사람이 사실 우한에 갔다 왔고 뭐 접촉자였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접촉자는 격리를 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8번 환자도 음성으로 나왔다가 양성으로 나왔잖아요. 음성이 된 이후에 또 활보를 했단 말이죠. 뭐 목욕탕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는데 우한 다녀온 사람이었으면 자가격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의 기본이자 기본은 정말로 이제 차단과 네. 격리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초기 대응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는데 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뉴스 세계가 끝나는 대로 2부에서 이제 전문가 또 그 원희룡 그 제주지사 아하. 차례로 연결해서 좀 네. 이야기 좀 나눌 테니까 그 자리에서 좀 그 구체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 창당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탈당한 지 나흘 만에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가칭 안철수 신당인데 네. 이 이름을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대로 해요.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각인 효과는 뭐 확실하거든요. 지금 원내 정당이 10개니까요.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긴 지금 다 합니다. 헷갈려요. 대한신당, 일단, 뭐 네. 민주평화당 뭐 많은데. 3대 기조를 이야기를 했죠. 네.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인데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예.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형 조직을 갖춘 실용적 중도 야당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근데 이 날짜가 참 공교롭게도 4년 전에 국민의당 창당과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낡은 이념 정치, 진영 정치 바꾸겠다는 건데 이 4년 전의 돌풍을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당 추진위원회 위원장 발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 우리 네. 박지훈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냥 아까 거예요? 조금 전에 당명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당명을 네. 그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세계 정당사에 없죠. 그러니까 그 세계 정당사에 한 획을 그은 정당이 친박연대거든요. 네, 이름으로요. 근데 그것도 성만 들어갔어요. 박.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정당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어요. 그 저도 이름 없는 걸로 알고 석자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건 뭐 세계 전체로 이름 석자라고 하면 안 되겠고 플레임이 들어간 정당 저는 저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뭐 정당법상 금지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막 뭐 공유정당, 작은 정당 뭐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안철수 정당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른바 안철수계 핵심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태규 의원을 스튜디오에 오셨죠? 직접 모시고 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선거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명에서 확실히 못 박는 이런 방안도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설마 그렇다고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를 정당명에 받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호가 많을 거는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인데 네. 아까 변호사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제 주변에 사실 정치를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뭐 대한신당 의원 이름 한 명만 대봐 못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또 연동형 그래서 그래서 뭐 정말 위성정당 전략적으로- 비슷한 것도 많고 이러니까 네. 결국은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 뭐 7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래 국민 이런 거 더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네. 안철수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필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당명에 들어갈까라고 지금 최소한 비슷한 어떤 전망을 느낌의 하신 거죠? 확실하게 전망을 하신 철수당일 거죠? 수도 있고요. 뭐 안이 다 들어가지 않고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지금? 아니, 확실하게 세 일관되게 일관되. 뭐 민주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의 당이 아닐까 저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요. 당 색은 정해졌습니다.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없어요. 이제 색깔이 다 써가지고 안 돼. 예. 아 주황색이랍니까? 네. 예. 그럼 제가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갈 건가 말 건가는 그 정도로 하고 네. 안철수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안철수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 풍겼을 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 그거라도 없으면 네. 아예 총선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철수 당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느 정도 총선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크든 적든 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뭐 듭니다. 새로운 정치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4년 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못 느끼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론 보도도 다 그렇게 나오고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뭔가 파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전략이 당내에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두 분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여론조사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하면 안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됩니다. 네. 다만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아요. 1위인 것으로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필 포인트가 돼서 어느 정도로까지 득표력을 견인할 것인가도 사실은 의문이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진단이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 비호감도로 제가 뭐 질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또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해석은 예. 될 수 또 있겠네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라는 이름을 앞에 그렇기도 간판으로 한데 또 네.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또 수치를 말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무당파들 그렇죠. 수치가 상당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많이 보면 올라갔죠. 네, 결국은 찍을 데가 없어서 중도 당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평론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무당층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자기가 지지하던 정당에 실망을 하면 일단 무당파로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제3의 선택을 하는 경로가 있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제 투표 날에 임박해서는 다시 이제 그 회귀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이런 또 스윙보트가 그렇죠. 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는 이제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3대 기조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정당, 공유정당 이야기하길래 이게 과연 새로운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작은 정당의 원조는 제가 볼 때는 원내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내 정당 중심으로 정당을 슬림화하고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결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다음에 이제 공유정당 이제 플랫폼 뭐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뭐 이야기를 하던데 그 원조는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정당.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이게 아마 2012년 이때도 상당히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하려고 됐다. 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터넷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당원들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활하게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그 모델하고 뭐가 또 그렇게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다르겠죠. IT 전문가이시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숙대 트랜스젠더 입학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22살의 한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 법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처음 보도됐는데요. 네. 21년을 남자로 살아오다가 작년 8월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요. 10월에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뒷자리가 1에서 2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11월 수능을 볼 때는 여학생으로 시험을 본 거고요. 숙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네. 이 언론 보도 이후에 숙대 안팎에서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에 반대하는 여론이 그런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학내 게시판에도 반대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요. 일반 재학생들은 단체로 입학처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는 찬반 여론이 좀 뜨겁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이제 찬반 여론이 막 이제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지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법적으로 여성이 됐고요. 네. 이거는 법적으로 입학 절차에 문제가 아무 없다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가치관을 떠나서 어쨌든 법적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성이 됐고 신체적으로 여성이 그렇죠. 됐고. 예. 박준 변호사께서 저는 약간 그 군대 예전에 그 변희수 하산 그거와 조금 달리는 봅니다. 그 네. 규정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 입학의 하자가 예, 없다.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성별까지 정정을 한 상태에서 돌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논란을 해버리면 있는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네. 이게 뭐 차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존재하는 거를 부인하는 결과거든요. 제가 어제 댓글을 네. 좀 봤어요. 반대하는 댓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그랬더니 뭐 남자도 아니지만 여자도 아니다. 여자예요. 그리고 뭐 같이 기숙사 쓰고 이런 게 무섭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 성 정체성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있기 거예요, 때문에 그거는.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결국은 싶어요. 이분은 법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바뀌었지만 네. 안 바뀐 게 있는 거죠. 시선은 안 바뀐 거죠. 그렇죠. 시선이 안 시선이 안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 시선에 있는 바뀌-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선이 이렇게 했다면 그 시선에 따라서 갈 거는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두 분의 말씀은 네. 공통되게 하는 전 거죠. 너무 놀란 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안 바뀌는 것도 있을까 싶었던 게 하리수 씨의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01학번이거든요. 2001년도에 하리수 씨가 데뷔를 했고 엄청난 스타가 됐었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심지어 그 당시 하리수 씨는 법적으로 여성이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네. 뭐 비판도 많았지만 지금 법적으로 이미 인정이 된 여성의 여대 입학에 이런 반대한 여론이 크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희수 하삭 그러니까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숙대 입학 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 성의 문제에 네.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제 공론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논의의 물꼬가 이제 확실하게 트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히려 이런 점에서부터 이제 그 착목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논의를 어떻게 이제 그 물기를 잡아가면서 잘 가져갈 것이냐. 결국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군에서 시작한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오히려 왜? 가장 좀 그런 데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저도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그 논의가 시작됐고 결과론적으로는 변인수 하자가 지금 군에서 1차적으로는 좀 전역을 하게 됐지만 네. 행정 소송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예. 사회적 논의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명여대도 어쩌면 군에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따라서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어쩌면 더 긍정적인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좀 신중한가 봐요. 이게 입학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학교 쪽에서 만약에 입학 허가를 그 다시 번복을 한다면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이거는 되고. 네. 무조건 이깁니다. 만약에 허가를 뭐 절차를 잘못했다고 하면 만약 이 학생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그 학생이 좀 100%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네, 번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등록일인데요. 네. 근데 본인이 등록하냐 안 하냐 그 이 문제는 학생이 뭐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등록을 하면 거의 알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선 집중이지만 네.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등록할지 말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이겨내야죠. 그리고 네. 저는 뭐 그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것이 이 찬반 논란이 계속 된다면 또 그만큼 익숙해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이런 문제를 우리 어떤 일상적인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시야가 조금씩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점 이제 그러니까 시발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다. 연결될지 모르도 일종의 혐오 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견이고요. 편견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그러니까 논란 자체가 이 편견을 오히려 이제 해소해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물길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이지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